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 도움이 됐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요. 어떤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나 또는 자녀의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다 보면요. 그분들을 읽으시고 나서 너무나 유익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실제로 서울에 이제 사립을 다니는 아이 학교 중학교에 에이트란 책이 추천 도서로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저 덕분에 이 책을 읽게 됐고 걔가 이렇게 어떤 걸 발표하면서 이 책을 이제 모티브로 발표를 하면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그런 인사도 받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이트가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라는 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자녀를 키우는 분이든 어떤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을 4주 동안 또 리딩해 주시 저희 그룹의 탑 리더이신 박사연 스폰서님께서 아마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저희 사업자분들은 음소거를 조금 풀어주시고 스폰서님 이제 모시고 나서 이제 음소거 끄고 다시 리딩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사연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아, 막 이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생각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강의는 제가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시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책을 리딩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사이드 잡을 원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것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책을 지금 4주 동안 저희가 리딩을 하려고 했잖아요. 4주 동안 리딩을 할 건데 지금 파트가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파트 하나씩 지금 먼저 리딩할 거고요. 파트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8장으로 총 8번까지 나뉘어 있어서 이것을 4번까지 이렇게 리딩을 해서 4주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오늘 책이 준비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준비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넘겨가면서 같이 공유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두 음소거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세팅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화면에서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이렇게 직장인의 부업 희망률이 70%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20대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매력적이다. 직장인 여성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또 먹고 살 수 있다면 이러면서 장년층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러면서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즐거운 혹은 의미 있는 부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게 코로나 이후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로 인한 초연결 사회가 훨씬 더 강화됐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도 강화됐다. 디지털이 강화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추가 소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지금 이렇게 긱경제, 이코노미라고 해서 시간 이렇게 틈틈이 일하고 이렇게 뭔가 예전에는 원잡이였다면 지금은 원잡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니즈가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킥 이코노미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가? 현재 취업자 중 킥 이코노미 종사자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9.8조 원인데요. 잠재된 시장이 103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 제외하고 이렇게 뭔가 지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
그다음 다양한 이런 시대의 변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가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 이런 굉장한 다양한 니즈를 통해서 꼭 아메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줌 링크 혹은 이 링크를 받으시는 사장님들께서 또 들으실 수 있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 잠재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피면은 이렇게 에이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에이트라는 책이 작년 그러니까 19년도 12월 요 정도 19년도 12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인공지능 시대로 가는 그래서 혹시 이지성 작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꿈꾸는 다락방, 기타, 그 다음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이런 주식 천재가 된 홍대리, 이런 홍대리 시리즈도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 그냥 인문학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인공지능? 뭐가 이게 연결이 되지? 라는 거는 오늘 이제 파트 1을 읽다 보면 이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 그런 것들을 파악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계속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를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파트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가 총 나를 만드는 법이라서 8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8번까지 해서 총 4주로 나뉘면 저희가 오늘 파트 1까지 듣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실제 제 패드와 또 제 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거나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요. 프롤로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항상 프롤로그부터 꼭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의도가 또 파악되고 어떤 관점으로 시작됐는지가 프롤로그에 나와 있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대부분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잡스가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은 스티브 잡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문학은 스티브 잡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또 하나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저런 순서대로 저렇게 많이 발전이 됐구나.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요. 엄마들이 이런 분야를 읽고서는 나중에 또 그런 거 관련된 서적을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조금 가이드하면서 읽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쭉 있습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하버드 법학대학원, 하버드 경영대학원, 그 다음에 조지 마셜, 피터 드러크, 찰스 앤디로 이뤄지는 경영학의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소크라테스 이런 건 다 알겠지만 최근 들어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쓴 책을 막 읽으시진 않으시잖아요. 현대 경영학은 아버지가 이제 피터 드러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모든 그런 핫트랙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많은 그런 경영학 책을 또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피터 드러커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자, 피터 드러커를 네이버에 제가 좀 쳐봤어요.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경영학의 아버지이고 현대 경영학, 미국의 경영학자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 분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경영에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피터 드러커 관련된 책을 읽으시면 또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요. 이 이지성 작가가 그거에 관련된 대화 방법은 후일 원고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들은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여기에서 쭉 보면 그겁니다. 삼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을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떤 무언가가 발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인문학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런 인문학적 사고를 꼭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010년 11월에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출간됐어요. 그런데 그 책이 출간되고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라고 그 안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갖 기업들이 얘기합니다. 인문학이 뭐지? 이러면서 나는 얼떨결에 그 열풍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지성 작가가 완전히 빵 뜬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지성 작가의 생각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1시간 반 이내에 저희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페이지씩 다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찝어드리면서 읽겠습니다. 자, 여기 몇 페이지죠? 2011년 10월 5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떠났거든요. 지구를 떠났죠. 그런데 잡스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에도 애도물결 굉장히 많았었지만 잡스를 떠나면서 무척 궁금해졌었대요.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안병동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측과 달리 잡스는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투병 하다가 하늘로 간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뭘 했었냐? 2010년 4월에 무려 2조 6천억 원을 지불해서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자체를 인수했고요.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요.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날 호흡을 멈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잡스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인공지능에 쏘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저자는 미국의 전설적인 IT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요. 2004년에 이미 알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번역 출간됐던 빌 게이츠 앤 워렌 버핏 성공을 말하다 이 저서에서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했대죠.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이미 이 저자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에게도 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이란 SF와 과학의 경계선에 있는 것, 아니 SF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번 요거 상상해 볼까요? 한 요 정도?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터미네이터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을 좀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뒤로 갈수록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절대 이 로봇의 형태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생각하는 인문학이 출간된 지 2개월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김칫국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 저자가. 그러나 그러지 않았대요.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관심을 하나도 갖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했었죠.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같이 바둑을 두는 세계의 대결을 벌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가 떠들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과 인공지능 주제로 강의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막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이런 쭉 대화를 끝에 이런 깨달음을 이 저자는 얻은 거죠. 뭐였냐면 그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여기서 포커스는 나는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비겠지?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어라고 이 저자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에 이 강의에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이 이지성 작가가 생각해 봤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전국적으로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공지능 관련 책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이 저자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인공지능 너무 중요해서 막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 제목이 왜 이거였냐면 자기가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도 엄청나게 4만 명 정도가 강의를 들은 거래요. 그런데 그 5천만 명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의로 듣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정부나 국회가 또 어떠한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자,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 노무직, 기능직 물론이고,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대해 제치된다는 보고서를 앞다투어 막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처럼 취업을 할 때는 되도록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도 안 내야 되는데 이런 거조차 저희 나라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유발 하랄이란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나라가요,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발 하랄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발 하랄이는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 계속 제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초예측이라는 또 베스트셀러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에 쓴 책이고요. 세계 석학 8인이 함께 공동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만약에 이 책을 다 읽지 못하신다면 적어도 김미경 강사가 유발 하라리에 대한 북드라마로 이 책을 소개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만큼만이라도 조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유발 하라리가 현재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쪽 계의 그 계통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도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용 계급이 출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용 계급은 어떠냐면요. 특정 분야 조금을 제외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무용 계급으로 전락되는 게 어느 한순간 휙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나라는 자원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끊임없이 배워라.
끊임없이 공부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라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저희가 어쩌면 지금 줌 미팅에서 이렇게 현재 접속자는 29분이세요. 그런데 이 링크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많은 그런 분들이요. 아, 이런 거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할 거고 많은 세계적인 성격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면 아, 내가 조금 기존에 살았던 방식보단 조금은 이런 것들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게 내가 사는 거에 있어서 어쩌면 진짜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많이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책을 전체적으로 좀 보다 보면 이런 흐름들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정말로 시대가 그렇게 갈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그런 것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로봇의 인간 대체율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1위의 나라라고 제목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세계 1위 나라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로봇 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10,000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이 원래 69대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62대나 많은 531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 로봇에 대한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된 인구가 진짜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일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요. 그 얘기합니다. 기득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 프롤로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갈 것인가? 유발 하라리도 얘기하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왜 이렇게 일반 우리 모든 그냥 소비자분들에게 왜 그냥 이렇게 오픈을 했냐면요. 아니면 소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제가 이 강의를 오픈한 이유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 혹은 나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체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일반 강의로 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오랜 망설임을 떨치고 펜을 잡은 이유다. 이러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이지성 작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그건 이제 뒤를 읽으면 읽을수록 왜 그런지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파트 1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래 제목을 보면 이 작가의 의도가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그걸 조금 같이 함께 직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인데요. 뭐지? 실리콘밸리가 뭐지? 하버드는 내가 좀 알겠는데 실리콘밸리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대한 것도 뒤로 읽으면 읽을수록 아실 수 있으십니다. 읽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냐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걸 바로 알파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파고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세돌이랑 같이 바둑을 뒀었던 인공지능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 딥러닝 기술은 뭐냐면 딥러닝 기술은 인공지능이요. 스스로 학습하고요. 스스로 판단하고요.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바로 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원래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된 건데 스스로 추론도 하고 스스로 판단도 하고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그 기술입니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리처드 왓슨, 엘빈 토플러, 데니얼 핑크와 같은 제3개의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엘빈 토플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부의 미래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었네요. 그걸 통해서 잠시만요. 이 엘빈 토플러가 미래경제학자이구나라고는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들의 저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거예요.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 책에서 들려준대요.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나 특등석,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뭐지? 미래학자들이 이제 그 책을 쓴 거죠. 특등석 사람들은 조용히 오히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색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여기서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접속해 있는 이분들이 정말로 독서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혼자 못 읽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같이 접속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걸 저는 같이 연습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통해서 이 독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뒷부분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같이 또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싱귤레리티? 그게 뭐지? 얘기를 할게요. 자, 2006년으로 다시 돌아가자. 잠깐만요. 자, 2006년 돌아가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 관한 그 논문을 발표했던 교수님이세요. 발표하자 미국 지구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그들은 뭐냐? 앞에서도 말했듯 머지않은 새로운 인류의 문명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차렸고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008년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이름하여 싱귤레리티라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떤 교육 목표가 뭐여서 이 대학교를 왜 세웠는지를 아실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졸 사무직은 물론이고 CEO까지 거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흐름을 진행하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질문합니다. 만약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수업료는 3천만 원 정도로 좀 비싸고요. 교육기간은 10주에 3천만 원이에요. 한 회당 300만 원짜리 그거죠. 그런데 이제 쭉 이제 읽다 보면 전혀 이제 믿지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아무튼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설립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입학생으로요. 전 세계에서 40명을 뽑았거든요. 뽑는다고 밝혔는데 13개국에서 무려 12,000명의 지원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8년에 세계적으로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 대가로 3천만 원 넘는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미 준비된 그런 지배계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지? 강의의 시대가 왜 끝났다라고 하지? 라고 하면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세요. 왜 우리 지금 엄마들 아마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쭉 저희 나라는 어때요? 대학을 가기 위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러면 엄마들이 진짜 꿈에 그리는 그런 학교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학교들의 변화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다 들어보셨죠? 엄청 좋은 학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패배자를 만드는 강의 위주의 수업 형태를요. 인공지능 시대의 승리자를 만드는 수업 형태로 바꾸는 실험을요. 조금씩 해오다가요. 2012년에 강의 시작 끝났음을 인정하고요. 뭐 했냐면 유다시티, 에드엑스, 코세라 같은 무크 기업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2019년부터요. 의과대학 강의를 전면 폐지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학과들도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앞에 프롤로그에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 너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런 논문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거잖아요. 자,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 세계 최고의 명문대 의대들은 올해부터 19년부터 공식적으로 강의가 사라집니다. 왜 이들이 강의를 없앴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대신 무엇을 하는지는 뒤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아마 요즘에 굉장히 많이 엄청 핫했죠.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킨 이유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과 같은 대학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강의를 폐지하고 방향을 잡은 지 약 2년 뒤 2014년의 일이에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 탐사 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갈게요. 컴퓨터 산업 시대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요. 조만장자들이 탄생하는데 실리콘밸리의 미래형 사립학교들은요. 인공지능의 주인 되는 수준의 교육만 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산업의 1인자가 되는 교육을 하지 않는데요. 즉 조만장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 학교마저도 자퇴를 시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세계 상위 1% 부자가 독점하고 있는 게 억만장자예요. 1조 원대 부자죠. 자, 그런데 이 억만장자보다 만 배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자,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앞으로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제목이 뭐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대가 올 거라고 이 저자는 계속 굉장한 다양한 책을 읽고 이 자료 수집을 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었고 이 책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구상하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또 점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뒤를 읽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앞으로 20년 내에 조만장자들이 탄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 앞으로 20년 내에 대다수의 인류가 조만장자들에게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빈민 또는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2017년도 기사입니다. 2017년도 기사인데요. AI 권력이 초양극화 사회를 만든다라고 서울대 공대 연구팀인 미래 도시 연구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 AI 로봇이 노동시장 대부분을 잠식해서요. 프레카리아트 99.997%가 일반 그냥 그렇게 전락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노동계급으로 전락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플랫폼 소유주와는 0.001%나 플랫폼 스타인 0.002%, 한마디로 0.003%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프리아트 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2017년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뒷부분에도요. 프레카리아트에 관련된 내용을 또 자세하게 기술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 4주차, 3주차 그때쯤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매일경제에도 이렇게 계속 노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관심이 없거나 본 적이 없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이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1시간 반씩 먼저 그냥 이 수업을 듣는 걸로 체감 먼저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도요.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 5명의 아이들을요 자퇴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세운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에 입학시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정말 생각이 좀 남다르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흑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가 뭘까? 일본이 교육혁명을 뭔가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혁명, 그들은 왜 교육혁명을 단행했을까? 자, 13년도 6월, 일본은 150년여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합니다. 주요 내용은요, 2020년까지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요,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국제 바칼로레아는 또 뭐예요? 자, 사장님들 모르시면요.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바칼로레아를 찾아보세요. 뭐냐면요.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시 교육을 폐지하고 뭔가 논술형으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관련된 거 쭉 읽다 보면 뭐 철학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뭐냐면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그게 이 바칼로레아 교육대학이에요.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 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인간 고유의 영역인 독서, 사색, 성찰이라는 걸 통해서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런 교육혁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혁명을 단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 책 얼마나 읽으시나요? 저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책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인 게 전 사실 이 사업을 선택했는데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책이 정말로 그냥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씩 습관을 조금씩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저희 이 강의를 제가 같이 들었었던 소비자분이 계세요. 사업 비즈니스 지금 조금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좀 오래 살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일본 사람들 책 얼마나 읽는 것 같으세요? 혹시 느껴지셨나요? 그럴까요? 지하철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되게 이렇게 조그마한 책 있잖아요. 북으로라도 책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너무 슬프죠. 책 읽는 사람들 막 주변에 책 읽으면 어때요? 저 사람 책 읽어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문화가 달라요. 자,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는 우리나라가 이랬어? 라는 생각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국민 평균 독서량이요. 1년 기준으로 약 60권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미국이 이래서 초강대국인 거구나. 선생님, 1년이 몇 주예요? 52주 아닌가요? 그죠? 52주면 일주일에 한 권보다 더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국민 평균 독서량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에 너무 놀랐어요. 저도 사실 52권을 안 읽거든요. 엄청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UN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입니다. 저희가 OECD 국가고 전 세계 탑10 안에 드는 나라인데도요. 국민 독서량이 이렇게 딸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같이 적어도 아메이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 도움되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서요. 느꼈습니다. 저희 나라가 16위가 아닙니다. 166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전 세계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를 설명할게요.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를 통틀어서 전 세계 230여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 경제 성장률, 국민 경제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데 독서량이 166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암담한 수치고요. 한마디로 그냥 뭐랄까요? 먹고 사는 거에 빨리빨리 급급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제목이 나오죠. 자, 뒤로 더 가겠습니다. 이미 20년 전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20년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내용은요. 좀 그냥 쭉 읽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넘길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책을 좀 읽고 싶으면 멈췄다 섰다 하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자,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뭐 이런 관련된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 얘기 스토리 좀 나옵니다. 자, 딥블루, 왓슨, 그리고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볼게요. 자, 딥블루는요. 97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왓슨은 2011년도에 나왔던 인공지능이고요. 슈퍼비전은 2012년 우리가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왔던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2012년에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자, 97년에 딥블루나 2011년에 왓슨은요. 인간이 입력해준 자료,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인간을 이겼었어요. 그런데 뭐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두 인공지능 인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슈퍼비전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은 2012년에 출현한 딥러닝 기술의 의미를 깨닫고 경악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특히 교육을, 국가 시스템과 특히 교육을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2012년에 이랬는데 알파고는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쇼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서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그럼 벌였을까?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2016년에 나타난 알파고는 도대체 뭘까? 우리로 하여금 인공지능에 눈을 뜨게 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거라고 라는 사실을 소름 끼치도록 가르쳐준 알파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 혹시 인공지능이 있다라는 거 나 알파고 때문에 조금 체감하기 시작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죠? 이 의도를요. 아주 똑똑한 전 세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게 결국은 셀링을 하기 위한 건데 이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일본이나 이런 중국에 관련된 인공지능 스토리가 나와요. 중국은요,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저희보다 훨씬 관심이 많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을요, 중국으로 다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인공지능 원래 불모지였는데요. 관련 논문 가장 많이 지금 발표한 국가고요.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중국이죠. 자,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잘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공지능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온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이 된다고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 김진영이라는 이 사람이 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마디로 그럼 지금 몇 년도에 2011년도거든요. 30년이면 10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올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든 아니면 교육이든 굉장히 많이 달라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만 인식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쭉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요. 일본에 관련된 인공지능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본은요. 서양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서양에 종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 당연한 결과였대요. 서양은요. 문명적 의미 인공지능 개념, 지식, 기술, 철학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그런 개념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나 봐요. 자, 그래서 뭐라냐면 일본은 이 사실을 2012년에 철저히 깨닫고 바꾼 거예요. 그게 서양의 근원적 힘이 비로소 저거구나 라고 깨닫고 교육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었잖아요. 주입식 위주의 동양 교육과 전혀 다른. 그래서 일본은 2012년에 150년의 역사를 가진 기존 교육을 폐기하고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이는 인공지능 교육 혁명을 단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구나라고 느낀 거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아직도 많이 주입식 교육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아쉽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어떤 자기중심성 그런 걸 가지면서 아 이런 시대가 올 거구나 그랬을 때 내 아이에게 적어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또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되는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독서에 대한 것을 저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책이요 사장님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란 책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시성 작가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 있죠. 또 꿈꾸는 다락방도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또 청소년을 위한 고전 혁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엄마가 먼저 읽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알파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서양은 왜 한국에 그럼 알파고 쇼를 그렇게 버렸던 거냐?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답을 얻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팔고 싶어서다. 한국이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하면 철도, 전기, 자동차, 선박,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때 그랬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도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게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팔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독자들 기분 상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저자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가? 독자들, 아니 우리나라가 잠에서 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나라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거인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저자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 신뢰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죠. 저희 나라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그러면 국가나 이런 국회가 가장 느리게 변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빠르게 좀 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아직도 인공지능 무슨 SF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현대 문명의 기초라는 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인공지능이 이미 우주, 항공, 로봇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좋은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허나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뜩한 사실은 늦어도 10년 뒤부터 인공지능이 인류를 초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공부하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행 중 다행은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하지는 못한대요. 어떤 분야냐면요.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류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지식, 정보, 기술보다 잠시만요. 왜 뒤로 가지? 죄송합니다. 자, 지식, 정보, 기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 누릴 풍요와 번영은 지난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이게 뭐지? 이게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우위에 있는 거구나. 자, 이 저자가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다. 딥블루 승리가 있고 난 뒤 1개월 뒤인 97년 6월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책의 이 페이지를 딱 읽는데요. 어떤 게 딱 떠오르기 시작했냐면요. 그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만들어졌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딱 떠올랐거든요. 한번 이거부터 같이 볼게요. About 2 billion jobs going away. This doesn't mean that 2 billion people get unemployed. It means that our jobs are transitioning.
and we're transitioning them at faster pace than ever before in history.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 영상을 원래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제가 31살부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39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요. 이 에이트라는 책을 제가 이 책이 언제 처음 발간이 됐냐면 2019년도 12월일 거예요. 초판이 19년도 10월이었고요. 제가 이 책을 산 게 12월 말 정도에 제가 이 책을 사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자마자 공감 능력? 창조적 상상력? 이 공감 능력? 나 이거 어디서 봤지? 하면서 본사에서 만들어졌던 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봤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망한 직업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20개 그 직업 중에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을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전에 아마 사회복지사가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를 굉장히 많이 그 자격증을 따고 있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그것들은요 계속 직업들은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 책이 지금 이제 4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직업에 관련된 직업군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완전히 로봇으로 대체될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영상은 어때요? 몇 년도예요? 2016년도, 17년도 그때쯤 만들어진 영상이고 지금 이 책은 2020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잖아요. 그러면 최근 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그리고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좀 나 이거 도움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는 건데 이런 직업군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면서 전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 또한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는 그 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친환경 소비 전문가 이때까지만 해도요. 친환경 소비 로아스 이 개념을요. 그 정도로 소비자들끼리 인식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보시면 자, 비포 코로나랑요. 애프터 코로나라는 ACB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전 세계의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비포 코로나 때 만들어졌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친환경적인 소비가 99.5%는 너무나도
괜찮다. 이 직업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엄마들 이거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환경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소비, 그 다음에 온 기업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을 배제한 그런 거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몇 년도까지 자동차도 다 전기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 것도 있죠. 자,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혁신을 하고 있는 게 SK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최태원 회장님은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계속 바꿔야 된다로 계속 외쳤던 그런 기업가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이 애프터 코로나에는요. 친환경 소비 전문가, 우리 같이 친환경 소비 전문가는요. 대체되지 않을 직업군이고요. 또 전문 경영인, 사장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아메이 사업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물건을 셀링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그런 일이었다면 저는 그 일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은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 경영인 수업, 피터 드러커 같은 책을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 경영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사로부터 그런 가이드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 상품 기획 전문가.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메이 사업이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냥 나 때문에 이거 좀 써줘. 내 얼굴 봐서 이거 좀 팔아줘. 이런 개념이 어쩌면 저희 아주 지금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비즈니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달라졌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당신에게 어떤 제품이 가장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제품을 안내해드리고 안내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라이프 플래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장님들의 그다음에 이런 소비자들의 이런 삶 속에 어떤 사고나 가치관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라이프 플래너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일. 자, 그리고 또 때로는 완벽히 저희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 사람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금 저처럼 제가 단순히 만약에 이게 제가 책 한 권 읽고 끝냈으면 남을 돕는 능력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저희 팀에서만 이렇게 좋은 책을 읽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소비자분들 혹은 소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와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오픈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사가 만들어준 이 영상은 2016년도, 7년도 이 정도의 영상이었어요. 벌써 5년 전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를 받고 내가 왜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메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일인지 그게 굉장히 많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 공감 능력 없이 저희 일이 불가능합니다. 내 맘대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직업군은 절대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절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겠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또 어떻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은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지금 파트 1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라는 게 있는데요. 파트 2도 너무 중요해요. 파트 2 정말 우리가 헉헉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파트 1은 인트로 개념,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고 이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 거고 이런 조금 더 배경에 관련된
스토리를 오늘은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왜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분량에 따라 강의는 맥시멈 1시간 반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시간 10분 동안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우리 1시간 동안 우리 또 박찬 스폰서님께서 강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팍스 로보티카 그거를 제가 2018년도 그때 사업을 알아볼 때 스폰서님께서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실은 그때 저는 아메이가 과연? 이런 의심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에이트라는 책을 읽었을 때 되게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떡하지라고 해서 무서웠는데 책을 다 덮고 다른 계통의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아메이라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정말 맞는 일이구나,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미팅 이렇게 마칠 거고요. 저희 스폰서님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으니까 한번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박수 드리고 우리 인증샷 찍고 마치겠습니다. 스폰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